못 해준대.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해준다고 말하죠. 부탁한다고 계약할 때 전대하지 말라니까 내가 전문관리로 받아들인 거야. 서둘러서 빨리 이것을 해서 영령들도 편안하시고 우리도 그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문자로만 주문을 받아서 정해진 날짜에 주문 안 하면 다음 주에는 종양부터를 못 팔아요. 시사인 대사남은 지난 1월 26일 충청남도 도유지에 조성된 한 유료주차장과 관련한 문제를 방송했습니다. 취재 이후 3개월여가 흐른 지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시민노포 불청객 정진호 팟캐스트 PD가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 충남 태안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1월 저희 방송에서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주차장 운영을 충청남도로부터 위탁받은 업체가 주차장 운영 대신 상인들을 상대로 사실상 임대업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 지적해드렸는데요. 하지만 방송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시민노포 불청객 시간에서는 이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위생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꽃지해수욕장 주차장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증 계세요? 보건증. 보건증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 거예요? 요거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시죠? 이거 꼭 좀 하시고. 이곳에서 영업을 하는 모든 상인들, 식품 접객원들에게 필요한 보건검사는 모두 적법하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 등록은 어떨까요? 혹시 사업자 등록이 여기 돼 있나요? 주소지 여기로 돼 있나요? 어디로 돼 있죠, 주소지는? 대구로 돼 있고? 주소지가 여기로 돼 있는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왜 여기를 안 하셨는지. 그 사장님 혹시 여기 사업자 등록증 지금 내셨나요? 주소지가 어디로 돼 있죠? 사업자 주소지가? 여기고요? 한 번님 볼 수 있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주소가 지금 현장에 여기가 맞나요? 꽃이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 주소 아니죠? 네. 그리고 이거는 품목이 그리고 수사기 음식점 관련. 그럼 사장님 이거 사업자는 어업 소매로 돼 있고요. 식당 음식 영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자인 거거든요. 이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가 아니고요. 다른 종류의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주소도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분도 마찬가지네요. 일단은 여기가 주소지가 지금 여기가 아닌 거죠, 이 사업자가? 왜 여기다 주소지를 왜 여기다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면 조리시설이 있는 휴게 음식점을 영업하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 임대차 계약서가 없지요, 지금? 네. 사업자 등록 하시려면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 잘 몰라가고. 주소지가 혹시 여기로 돼 있나요? 아니요, 여기가 안 되어 있어요. 어디로 돼 있죠? 집으로요. 대구로? 여기로 안 하셨어요, 주소지는? 주소지는요, 여기로 할래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번지수가 안 맞으니까. 그게 무슨 얘기죠? 번지수가 안 맞는다는 게? 이 번지를 해갖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는데 이 번지를 갖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고 하니까 이 번지는 사업자 등록을 내줄 수가 없대요. 왜요? 왜 그러냐, 건축물 대상 같은 거 이런 게 모든 게 안 맞아서 못 해준대요. 세무서에서? 네.
여기 혹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안 하셨죠?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계약서 쓴 거하고 그런 거하고 다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보냈죠. 그 임대차 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없어서 사업자 등록을 낼 수가 없었다. 식당으로 안 되어 있고 수산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맞지 않는 사업자를 갖고 영업을 하시는 거네요? 결론은 그렇죠. 저희도 집으로 돼 있어요. 집으로? 여기를 안 하셨어요? 글쎄, 여기로 하는 거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잘 몰라서 그랬는데 여기로 한 건 안 된다고 해서 수산물로 했어요. 수산물로? 그게 허가가 안 나서? 불안하죠. 정상적으로 해준다고만 하죠. 이곳은 공공재산인 도유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전대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래서 제대로 된 임대차 계약도 맺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 주차장 영업권을 충청남도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대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그 사장 말씀대로 전부 다 그 임대차 계약서를 점포별로 작성을 한 거예요? 한번 그럼 사무실에 그 원본이 있죠? 임대차 계약 작성하셨다고 해서 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들어와야 되죠. 네네. 이거는 임대차 계약서는 아닌 거죠? 이거는 그냥 여기 꽃집 그 상가에 이제 참가, 그쵸? 참가서라는 그런 거죠? 예. 그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내려면은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분들이 지금 다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각자 개인별로 다른 사업자를 내놓고 하는 거죠. 지금 전부 다가? 카드 끊기니까 뭐 사업자가 있으니까. 이건 일단 임대차 계약서는 아닌 거네요. 네, 참가 계약서인 거고. 대표님은 사업자 등록 그 법인 사업자가 돼 있죠. 이걸로 여기 그쵸. 주소지 보면은 여기 꽃이니까 대표님은 지금 정상적인 사업자가 돼 있는 거네요. 다른 분들은 지금 정상적인 사업자가 없으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전대 부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전대 부분? 그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게 그 충청남도하고 계약할 때 이게 우리 뭐 전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전대를 안 하고 내가 종업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참여 의사 받아갖고. 종업원? 네, 그런 식으로. 종업원이 각자 사업들을 하시니까 종업원. 아니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가설 건축물 안에 있는 업소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영업을 하는 곳은 이 사업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단 한 곳밖에 없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는 영업행위 과연 문제는 없을까요? 그러면은 여신금융업법 위반이 되겠죠. 그런 경우라면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이런 형태로 보는 거거든요. 위반이라면 고발을 해요. 아마 형사처벌 이쪽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경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꽃제 해수욕장 주차장은 도가 소유한 공유지이죠. 예. 이 충청남도가 이 도유지를 그러니까 민간에 지금 주차장으로 임대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관련 조례인 꽃제 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안을 살펴봐도 그렇고요. 또 해당 사업 발주 내용을 살펴봐도 그렇고요. 분명히 주차장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 영업 대신에 지금 보셨다시피 사실상 임대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임대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상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제대로 맺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사업자 등록도 하지 못한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 문제가 또 다른 위법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의 정보는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장소를 그 내용으로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잘못된 정보가 등록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업종 자체를 다르게 등록하는 경우 위생교육 소홀과 같이 해당 부처의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결국 상인들은 임대차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중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를 관리 감독하는 행정기관은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꽃지 해수욕장 주차장 관련 사업은 이 충청남도 산하기관인 이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관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곳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크게 놓고 보면 저희는 노예투자정법에 의해서 그거를 적법하게 가사건축물 허가를 해줬고요. 어느 정도 장사를 하실 수 있게 등록해 해줄 수 있는 방법이었었어요. 그 주차장에 있던 분들을 최대한 그래도 그분들 다 어렵고 힘든 분들이라고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 안에서 하는 조건들을 그분들을 어느 정도 양성화로 가자. 그래서 간 거지 이거를 자꾸 전대로 가시면 우리가 뭐 어떤 뭐 이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거리를 점거했던 노점상들이 지금은 가설건축물 안에 들어와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 취지와 다소 맞지 않는 전대 행위가 있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말인데요. 그렇다면 허위 사업자 등록에 대해선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도 저희들이 그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저희들이 농산물 쪽으로 내서 비과세로 지금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있어요. 1,000만 원 이상이 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돼요. 저 영업이 네. 영업이에요? 아니면 음식점이에요? 거리에서 파는데? 제가 그거는 저희들이 관여할 거는 여기서 노예주차장법에 의해서 거기 가사건축물 허가를 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영업행위나 저기 지금 위생이나 이런 건 다 태양물에서 지금 허가를 받아 있었어요. 저희는 협의만 한 거예요. 협의. 근데 그걸 저희 쪽에 자꾸 물어보시면 근데 지금 그 사업자 등록증에 관련해서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비과세 세금 안 내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관할 행정기관이 이렇게 허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위법사항을 지적하니까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는 행정기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꼬치해수욕장 주차장은 충청남 도민들의 소중한 공유자산입니다. 하지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에서 제대로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사이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정상적으로 내지 않고 영업하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최고 행정기관인 충청남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도 그렇고 그게 원래 주차장 본래의 목적과 부합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임대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충남도에서 조례 만들거나 이럴 때 목적은 주차장이지 이 임대업이 아닌 거였잖아요. 탄소가 뭐합니까? 탄소할 때만 반짝 뺐다가 이리 들었다. 오직 하면 저걸 만들었을까라고 해서 추진 일정별로 태양사무소에 받은 걸 쭉 한번 정리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직 하면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곳 꼬치해수욕장 주차장이 그동안 불법 노점상들로 인해 골치를 앓아왔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위법성 전대 행위로 인해 사업자 등록을 허위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선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거기에서 적법하게 사업자 등록을 내고 영업하는 업소가 딱 한 군데 있어요. 그 낙찰 받은 분. 나머지 분들은 거기에 사업자 등록을 낼 수가 없어요. 얘기해 주신 거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문제점을 이번에 이탁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마무리가 되면 이제 재공고나 이탁을 하든 지정을 하든 개선 방안을 해서 이제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 찾아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충청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조례 제정은 꼬치 주차장 질서 유지를 위해서 조례 제정하였으나 을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대표하고 나하고는 전혀 아주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아주 강하게 드립니다. 정광섭 의원과 이 업체 대표와는 그 어떤 관련도 없고 또 조례도 그 업체를 위해 발의된 건 아니었다 이런 말인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행정감사 등을 통해서라도 문제점이 발견이 된 부분이나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추후
사무관사 등을 통해서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꼬치 주차장에 민간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것저것 문제점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충청남도에서 관련된 공유 재산인 만큼 앞으로 이 꼬치 주차장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서 직접 지경을 했으면 좋겠고, 거기 필요한 조례 재개정 같은 경우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약칭으로 하면은 공유재산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공유재산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사용하라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이 그 주차장을 갖다가 이제 뭐 임대업을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뭐 전대의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조례에도 반하고, 그리고 그 공유재산법 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행정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모든 행정은 법을 기초로 합니다. 하지만 행정이 무관심한 사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질서가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보다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유료 주차장 조례를 발의했던 충남도 의회 의원과 또 이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 대표와는 그러니까 친인척 관계는 아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해당 도의원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자신이 대표 발의한 조례가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례로 인한 부작용도 막고 또 불법 행위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충청남도가 이곳을 직접 운영하는 그런 조례를 해당 도의원이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꿎은 상인들만 무허가 불법 영업행위 현장으로 내몰린 듯한데요. 이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해당 주차장의 엄연히 도유지이지 않습니까? 소중한 도민들의 재산이니만큼 충청남도에서 하루빨리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시사인 대세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으로부터 71년 전 한국전쟁 당시 대전 산내 낭월동에서 무차별한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최대 7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희생자가 1km에 걸쳐 안매장된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그 비극의 현장에서 유가족들이 절절한 호소를 보내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 이럴수 이슈에서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내 유족회장 전미경입니다. 저희는 70년 전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이곳에서 유해 발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올해 발굴이 늦어진다고 해서 애가 타고 있어요. 우리는 70년이란 세월이 모자라 80년을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대전시 동구 낭월동. 골령골이라 불리는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현장입니다. 이곳에 묻혀있는 민간인 희생자 수만 해도 최소 1,80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과연 어떤 사건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제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 보도연맹이나 또 사회 형무소 재수자들 이런 사람들을 일단 이제 그 당시 정부가 정리하려고 했죠. 3차에 걸쳐서 그 처형이 일어났는데 최소 1,800에서 최대 7,000까지. 거기에 뭐 제주 4.3 관련자들도 있고 여러 그 지방에서 왔던 분들이 거기서 처형당한 그런 사건이죠. 한국전쟁 직후 정부와 국군이 남하하던 1950년 6월 이후부터 군인과 경찰은 보도연맹 관련자를 집단 학살했습니다. 보도연맹은 이승만 정부가 좌익 인사를 계도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인데요. 하지만 좌익과 무관하게 연루된 민간인도 많았습니다. 네 살 때 아버지를 잃은 전미경 씨.
그녀의 아버지도 보도연맹에 연루돼 1952년 산내 곤령골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걸 수소문을 했던가 보더라고요. 수소문을 해서 하루 주말에 오더니 엄마 저거 어디 좀 가시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차 타라고 해서 차 탔더니 지금 곤령골 그 표지석 앞에다 내려놓으면서 엄마 할아버지 여기서 돌아가셨어 그러는 거예요. 그 표지석을 읽어보니까 대전교도소 학살 현장이더라고. 산내 곤령골은 한국전쟁 시기 단일 지역 최대의 민간인 학살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선 총 3차례 유해 발굴이 있었는데요. 아직도 수천여 명의 희생자들이 유해도 수습되지 못한 채 매장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역사적 아픔을 기리기 위해 2024년까지 전국 단위의 위령 시설인 산내 평화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또 가족들의 또 이런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 낭월동 지역에 전국 단위의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2018년도 1월달 행안부랑 동구랑 대전시랑 이렇게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사업비는 전에 국비 지원이 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필요한 보상비라든지 공원 조성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대전 동구에서는 이 사업에 관련된 행정 절차 이행이라든지 토지 보상, 유해 발굴, 공원 조성 사업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내 평화공원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면 2016년 대전시 동구로 확정돼 2018년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내년 6월 착공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공원 조성 계획이 작은 암초를 만났습니다. 올해 예정된 유해 발굴 사업이 늦어진 겁니다. 작년에 이제 먼저 있던 그 동구 녹지과 팀이 담당 팀이 작년에 이제 계획을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세웠어요. 수입을 예산도 있고 조직도 있고 어떻게 전체적으로 발굴을 할까 결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4월 초순부터 6월 말까지 그 사이에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아직 그 유해 발굴할 때 올해 할 때가 아직 지금 그 건축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성면이 나오다 보니까 뭐 그런 건축물 철거를 하는 것도 저희가 뭐 시간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문제도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또 동의도 받아야 돼요. 아직 일부는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동의도 받아야 되고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씩 지금 풀어가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 유해 발굴이 늦어지면서 70여 년을 기다리던 유족들의 마음은 더욱 타들어갑니다. 지난해 유해 발굴 작업 40여일 내내 현장을 지켰던 유족 윤정희 씨. 올해는 아버지의 유해를 수습할까 기대했었습니다. 그렇지. 또 이제 이렇게 중단하고 있은 게 또 이게 가슴 아픈 거지 지금. 2월 달에 이걸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또 이렇게 덮어놓고 안 하니까 정말 뭐라고 얘기해. 금방 쓰러져 죽을 것 같더라고. 진짜 우리는 밥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그저 내가 내일 죽더라도 여기 발굴 빨리 해서 발굴날 빨리 해가지고 이 공원만 저기 해놓으면 내일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은. 왜냐면 유족들의 오랜 기다림은 물론이고 더 이상 유해 발굴을 미룰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해 옆에 이런 총알들이 사실 많은 골든 타임을 놓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해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곳만 그래도 온전히 유해들이 남아 있는 곳이고요. 더 큰 매장지들은 도로공사의 과정 또는 홍수라든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미 발굴할 수 없을 상태로 훼손되고 또는 어느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유해들이 유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유해 발굴을 좀 진행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가진 박해를 다 받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라도
국가에서 이걸 빨리 진전을 보여가지고 빨리 이걸 끝내서 매듭을 지어주시기를 난 바라고 있어요. 그게 소원이에요. 산내 유족들이 답답한 마음에 대전시 동구청을 찾았습니다. 발굴을 서둘러 달라는 호소입니다. 저희가 역사공원 만드는데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우리 유가족분들의 어떤 아픔을 치유하고 또 우리 희생자분들의 넋을 위로하도록 또 최선을 다하고 또 더 나아가서 진실과 화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이제 동구와 또 행안부 또 대전시가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그 유해 발굴이 한 234곳 정도가 발굴이 됐고 세계적인 명품 평화공원을 이게끔 만들어서 동구청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내년까지 이제 발굴을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 소식을 듣게 된 이경숙 씨는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건너왔습니다. 1950년 6월에 실종됐던 아버지. 예상치도 못했던 이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글쎄 그럴 수가 있어. 나는 여기뿐이 아니라 나는 우리 나만 피해자인 줄 알았어. 말을 하자면. 근데 여기에 이렇게 많이 계셨으니 얼마나 많은 내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살았겠어. 응? 나는 이렇게 많이 그런 줄 몰랐었어. 그러니 우리도 고생하고 아버지 그리웠고 얼마나 많은데 형제들이 이렇게 많이 고생을 했겠느냐고, 나 같은 아픔을 가지고 살았겠느냐고. 아버지가 묻혀 계실 학살지를 바라보는 딸 이경숙 씨의 마음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경숙 씨는 유해 발굴이 늦어지며 발굴 현장을 보지 못하고 캘리포니아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출국 일자가 5월 7일인데 나는 나 있을 때 이런 일이 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수도비 단 상태네. 이런 일이 어떻게 수도비란 게 어디 있어. 계속 진행을 해도 늦어질 참인데 수도비라는 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렇게 날씨 좋을 때 빨리 해야지. 조금 있으면 우기가 오는데 어떻게 이런 상태로 방치해 두시는지 부탁드립니다. 서둘러서 빨리 이것을 해서 이 영령들도 편안하시고 우리도 그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라님들 생각 한번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이라는 비극적인 역사. 가족을 잃고 71년간 기다려온 유족들. 조속한 유해 발굴과 산내 평화공원 조성으로 역사의 아픔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산내 골령골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편히 쉴 수 있게 최선을 다해 하루속히 유해 발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쟁 당시 대전 산내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 이건 뭐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말하지 못한 감춰진 진실이었잖아요. 예, 지난 2010년에서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서 그나마 사건의 진실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대전 형무소에 수감된 재소자와 지역 주민들이 산내 골령골에서 집단으로 희생된 사건입니다. 지난 2010년에 1차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가해자가 헌병대와 또 각 지역 경찰이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국가에게 있고 국가에 의한 학살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잠재적 위험 세력을 제거하겠다면서 좌익단체인 보도연맹원들을 처형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한국전쟁 당시 농촌마을의 문맹률이 70%에 달했다는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내용도 모른 채 보도연맹 가입서에 서명을 했다든지 혹은 백지를 주면서 여기에 지장을 찍어야 나중에 특별 배급이 나왔을 때 분배를 받을 수 있다. 논밭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억울한 희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전형무소 재소자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재판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전시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처형하는 행위는 정치적 살해, 명백한 학살이라고 봐야겠죠. 네, 뭐 그간의 희생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가족들도 연좌제의 고통을 비롯해서 또 가족들의 유해를 찾을 수 없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제껏 유해 발굴이 3차례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참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도 고무적인 것이요. 정부 차원의 발굴과 진상 규명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건데요. 그 결실로 대전 동구에 산내 평화공원 조성 사업도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이 공원은 대전 지역의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전국적으로 학살당한 민간인들의 넋을 위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가 사업이지만 이 공원 조성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공을 들여왔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대전 동구가 보다 원활하게 행정안전부와 협력도 하고 또 유해 발굴에도 좀 더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유해 발굴과 산내 평화공원 조성은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고 또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시사인 대세남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대전 사정 충남 지역민들의 제보로 만들어지는 시사인 대세남 042-470-7393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대전, 세종, 충남의 이슈를 하나의 숫자, 공간, 사진으로 들여다보는 대세남 줌인. 오늘은 2주의 사진입니다. 최근 20, 30대 젊은이들에게 SNS를 통해서 자주 들어오는 아르바이트 제안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신용정보회사 아르바이트라고 접근을 해서요. 채무자가 중도 상환하는 금액을 받아서 회사로 보내는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하루에 한두 시간만 일을 하면 되고 또 건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씩 드린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루 한두 시간 일하는데 건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는다. 이건 보수가 상당한데요. 이 신용정보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얼핏 처우 좋은 알바라든지 혹은 편한 재택 알바 이렇게 비춰지기가 십상인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충남 천안에 사는 대학생 한 명이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글을 보고 일을 시작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중간 수금책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네, 보면 보이스피싱 수법이 계속해서 좀 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충남경찰청의 피해 집계를 좀 보면 기존의 계좌 이체형에서 최근에는 대면 편취형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계좌 이체의 경우에는 이체 금액의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직접 현금을 가지고 어디로 나와라라고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현금을 받아오는 수금책으로 취업난이나 아르바이트난에 시달리는 젊은 층의 절박함을 악용했다는 아주 악질적인 수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보이스피싱을 당한 40대 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피해 사연도 있었습니다. 그 자영업을 했는데 코로나 폐업 위기 속에서 전 재산인 1,200만 원을 사기당하고 심적으로 무너져 버린 것인데요. 그 사례의 피싱 수법 역시 대면 편취형이었습니다. 예, 그 사건의 용의자가 잡혔는데 대학 강사였고 본인은 돈 받아서 전달만 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 용의자 주장이 그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 은행에 입금하는 일인 줄 알았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아르바이트에서 설명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인데요. 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금책으로 이용을 당한 것인지 혹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일원이었는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한 가족의 가장이 세상을 등졌다는 안타까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끊이질 않고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개인의 경각심을 넘어서 이제는 강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2주의 사진이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로 시민과 함께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시시비비입니다.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지정된 규격의 봉투, 바로 종량제 봉투지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또는 동네 슈퍼마켓 등 지정된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처에서 종량제 봉투 공급을 둘러싸고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 오피스텔 건물 아래 3년째 운영 중인 작은 편의점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민부터 주변을 오가는 시민들까지 하루 평균 400여 명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곳을 혼자 운영 중인 제보자 정영묵 씨. 한창 일을 하던 중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듭니다. 종량봉투 주문하고 있죠. 이렇게 문자로만 주문을 받아서 정해진 날짜에 주문 안 하면 다음 주에는 종량봉투를 못 팔아요. 유성구청에서 정해준 한 개 업체하고만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주문은 월요일 날 5시까지 문자로 해서 연락이 안 되면은 전화로도 받아야 되는데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엄청 불편합니다. 제한적인 종량제 봉투 수급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데요. 먼저 공급 방식을 살펴보면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전국적으로 도입된 후 지자체 직영 판매나 대행업체를 통한 공급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5개 자치구의 판단에 따라 전부 직영 없이 대행업체를 통해 공급 중인데요. 문제는 전화, 문자, 팩스 등 제한적인 주문 방식이 도입된 후 지정 점포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영묵 씨는 주문 시스템을 개선해달라는 민원을 유성구에 수차례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1,300개가 넘다 보니 판매소가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룰을 정해놓고 그 회사의 그 시스템대로 가야만이 혼란도 없고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고 저희가 이제 설계를 했을 때 한 개수 공급만 해도 정상적으로 가면은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혼선을 없애고 원활한 공급 관리를 위한 방식이라는 유성구의 입장과는 달리 현장의 지정 점포들은 종량제 봉투 주문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때만 쭉 나이가 손님이 많고 식사를 못 하면서까지 일을 하다 보니 3시 시간이 가는지를 몰랐습니다. 한 6시 한 40분경에 입금을 시켜줬는데 그 입금 시간이 늦었다는 그 이유로 일주일 동안 종량봉투가 없어서 손님들은 그냥 가고. 주문 날짜에 맞춰 주문을 했는데도 봉투를 받지 못한 상황. 이유가 뭘까요? 주문은 월요일 날 5시까지 그리고 그 입금은 선입금으로 해서 화요일 날 3시까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종량봉투 수량은 정확하게 예측 못하죠. 그리고 또 편의점에서는 돈을 이렇게 많은 양을 못 넣으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4, 50만 원 정도씩 해요. 지정 시간까지 선입금을 하지 않으면 주문 날짜에 입금을 했더라도 봉투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영세한 점주들로선 현금 선결제 방식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공급대행업체의 선입금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요청은 하지만 거기서 거부하면은 저희가 강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현재 민원은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상황에 따라 요청하면서 좀 유연하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할청에선 민간 위탁업체에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유가 있는 걸까요? 1,300개소에서 그 주문 요청했을 때 바로 갖다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인원을 접수 인원 1명으로 설계했고 차량을 2대로 설계했기 때문에 차량 2대가 그때그때 다 그 주문에 대한 소화를 할 수가 없거든요. 민간 위탁업체의 운영 한계가 고스란히 지정 점포의 불편으로 떠안겨진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구매를 못하니까 얼마나 진짜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참 고객님들한테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더 컸습니다.
종량제 봉투의 공급 문제는 지정 점포만의 불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배달 음식이나 집에서 이제 생활하고 강의 듣고 다 하다 보니까 쓰레기는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쓰레기를 담아서 버릴 만한 종량제 봉투가 가까운 편의점에는 거의 안 팔더라고요. 종량제 봉투 구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종량제 봉투를 사려고 편의점에 갔는데 세 군데를 돌았는데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냐 했는데 다들 못 샀다고 하더라고요. 편의점 갔을 때 작은 용량 사이즈는 없고 큰 거 위주로 묶어서 팔아가지고 구매 못했던 경험은 있어요. 실제로 시민들이 종량제 봉투 구매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구의 상황은 어떨까요? 소비자들이 집에다 또 이렇게 재워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필요할 때 사가시는데 막상 필요한 게 없잖아. 그리고 이제 요즘은 봉투를 안 쓰잖아요. 거의 봉투 안 쓰고 이제 유료잖아요. 그러다 보면 손님들이 사면서 거기다 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종량제 봉투 필요한 거고 일회용 봉투는 자꾸 쌤을 안 좋으니까 안 하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드려요. 죄송한데 저희 떨어졌는데 서구는 한 달에 2번밖에 안 와서 이렇다고. 심지어 서구의 경우 다른 구보다 지정 점포가 많음에도 한 개의 업체가 공급하고 있고 주문도 한 달에 2번만 받아 상황이 더욱 열악합니다. 다른 건 안 바래요. 좀 업체를 늘리든지 아니면 그거 하시는 업체에서 인원을 늘려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배송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이 같은 공급 문제에 대해 관할청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 이제 월 2회 배송은 5년, 6년 이전부터 계속 그렇게 배송을 해와서 저희가 지정 판매소 등록할 때도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월 2회 배송을 한다. 그래서 구매 발주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급하게 필요하시거나 뭐 구매 날짜보다 이전에 필요하시면 가서 직접 구매하시는 게 가능하다.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위탁업체를 직접 방문해 구매하는 방식의 병행이 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려워 보입니다. 사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12시까지 하다 보면 못 가는 거죠. 혼자 이제 하다 보니까 누구를 맡기고 갈 수도 없는 경우고. 다른 대안이 없다 보니 지정 점포들은 민간 위탁업체와 구청이 정한 방식을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명절이나 휴가철이나 그런 때랑은 뭐 자기네도 휴가 가야 되니까 2주치, 3주치 발주로 늘하고 그런 이제 형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자기네들 그 임의대로 그냥 쉬어야 되니까 3주치 발주해라. 그것도 이제 돈도 성금으로 3주치 한꺼번에 주라는 얘기거든요. 돈이 어디 있어요? 3주치를 한꺼번에 막 줄 돈이. 부모니 우리는 뭡니까 이게? 저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옛날처럼 뭐 진짜 숨이 절시름 떠나듯이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신선하고. 결국 종량제 봉투 공급 문제로 속을 썩고 있는 일부 점포는 아예 판매를 포기하고 있다는데요.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편의권 문제도 있고 이제 뭐 제때 배송 안 되는 게 제일 그렇죠. 뭐 이게 해결이 될 때까지는 굳이 뭐 받을 그렇게 이익률이 높은 상품이 아니라 그냥 제가 그냥 쉬운 소리 한번 듣고 운영을 안 할 생각이에요. 점포들의 종량제 봉투 판매는 의무가 아닌 시민의 편의를 위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 판매 포기를 고민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라도 종량제 봉투 공급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의 공급이 지나치게 공급자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비판이지요. 네. 이런 불합리한 관행이 계속해서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위탁업체 입장에서는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마켓 같은 이 지정 판매처가 자기들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인 셈인데요. 정작 소비자가 원할 때는 살 수가 없고 이 공급자가 지정한 요일과 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또 그 시간을 지나면 살 수가 없는 거죠. 뭔가 좀 입장이 뒤바뀐 것 같아요. 시사인 대사남 제작진이 유성구의 위탁업체에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거절했습니다. 관할청인 유성구의 설명에 따르면요. 위탁업체가 1,000곳이 넘는 판매처를 관리하고 있고
또 소수의 직원들이 문자로 들어온 주문과 입금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 편의를 다 봐주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요. 요즘처럼 전산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이렇게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예. 방송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 유성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주문 시스템을 좀 도입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의 문자 주문 방식과 더불어서 인터넷 주문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기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발빠른 유성구의 대응도 좋지만 저는 한편으론 이렇게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을 그동안은 왜 하지 않았는지 이런 아쉬움도 듭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요. 서울 강동구에서는 자치구가 직접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해서 인터넷뿐 아니라 그 모바일 주문까지 그리고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입금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물론 뭐 자치구마다 예산이라든지 상황이 좀 각기 다르기는 하겠지만 행정 편의보다는 주민 불편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그런 마음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서 어디선가 누군가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불합리한 시스템이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랍니다. 대전 산내 권령골을 비롯해서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민간인 학살 추정지는 전국 170여 곳에 이릅니다. 유해로도 돌아오지 못한 수십만의 희생자들이 아직 이 땅 어딘가에 진실과 함께 묻혀 있습니다. 어둠에 묻힌 진실을 발굴하고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는 것, 살아남은 우리들이 해야 할 마땅한 책무일 것입니다. 시사인 대사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